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연을 맡은 성균관대학교 최재봉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대단히 영광이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좋은 인사이트를 들려주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잡은 강연의 제목은 스마트 신인류가 이끄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이렇게 잡았습니다. 인류가 바뀐다. 인류가 이미 바뀌었다라는 게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얘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게 된 계기는 사실 협회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나타난 현상, 국가의 성장률은 전부 다 떨어지고 국민들의 소비는 주는, 즉 저성장 저소비가 심지어는 앞으로는 새로운 노말이다. 그래서 뉴 노말이라는 경제 용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19개월째 수출이 하락하고 전 세계 시장별로 계속해서 시장의 규모가 줄어듭니다. 결국 이렇게 줄어드는 가운데 국민도 소비를 안 하고 국가도 개발을 안 하는 이런 현상 가운데서 여전히 기업은 성장해야 하는 것이죠.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갈 건지 각 기업의 입장에서, 정책의 입장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제가 늘 해오던 일에 기반해서 그런 해법을 좀 찾고자 노력을 했고 그 내용을 여기 담았습니다. 저는 원래 미래 제품을 디자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특히 ICT 융합해서 지난 한 10년 동안 삼성전자와 그리고 또 중소기업의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분야에서 열심히 실무적인 일을 해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주로 하고 있는, 지금 현재도 실무적으로 하고 있는 분야는 사물 인터넷,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제가 사실 10년 전부터 좀 독특한 방법으로 이걸 연구해 왔습니다. 미래에는 사람이 주인이다. 그래서 저는 제가 비록 공학을 했지만 기술은 서포트를 하고 사람을 연구하시는 학문을 주로 하시는 분들과 콜라보레이션을 해왔습니다. 진화론, 심리학, 예술, 철학, 디자인 이런 분들한테 미래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할 건지 그 스토리를 듣고 제가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해서 미래 제품, 서비스를 디자인하는 일을 해왔는데요. 그 일을 하다 보니 최근에 엄청난 이 시장 변화의 원인이 바로 사람의 변화에 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었고, 그래서 그 내용을 정리해서 우리가 변화의 핵심을 제대로 깨닫고 그리고 이 혁명적 시대에 미래를 준비하자는 내용으로 오늘 PT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항상 기업만 생각하실 텐데 이제 사람의 입장으로, 소비자의 입장으로 가서 함께 이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진화론을, 특히 이화여대 최희천 교수님 팀하고 진화론에 입각한 상품 디자인 이런 일들을 많이 해왔는데요. 그래서 인간의 기본적인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제가 주목한 것은 일단 팩트는 시장이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는 거죠. 그 원인을 근본적으로 알고 싶었습니다. 시장이 변화하는 건 소비의 심리가 집단적으로 변화한 겁니다. 그 현상은 분명히 인간의 생각이, 소비 심리도 생각이기 때문에 생각이 급격하게 변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인간이 생각을 어떻게 만드는지부터 확인을 해봤습니다. 진화론 하신 분들에 따르면 사람은 밈 이론이라는 것에 입각해서 생각을 만들어갑니다. 밈은 복제라는 뜻인데요. 인간은 뇌 구조상 정보를 받아들이면 복제해서 생각을 만든다. 이건 진화의 산물인 인간한테 절대 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생각이 집단적으로 갑자기 바뀐 이유는 틀림없이 사회적 변화가 있거나 아니면 인간 행동에 근본적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난 5년간 가장 큰 변화가 뭐냐? 바로 초연결 사회라고 불리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등장입니다. 스마트폰, 이걸 든 인류는 이제 인터넷을 아무 때나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새로운 환경을 접하게 됐고요. 그로 인해서 생각이 바뀌었을 뿐 아니라 인류 자체가 완전히 다른 인류로 진화했다. 이게 제가 내린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럼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사실 현대사회, 우리나라를 포함한 거의 모든 현대사회에서는 정보를 받아서 복제해서 생각을 만드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존재해 왔습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대중매체죠.
언론이라는 기관에서 이 사회에 필요한 정보를 다 만들고요. 그것을 소위 말하는 대중매체, TV, 라디오, 신문을 통해서 쫙 퍼뜨리면 많은 사람들이 같은 내용을 공유하고 그걸 복제해서 소위 말해서 한 사회에서는 대중이 갖는 생각, 대중의 의식이라는 게 형성되어 왔고, 이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는 30년 동안, 지난 30년 동안 늘 유사한 생각들을 공유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2010년 등장한 이 스마트폰, 사실 아이폰이 2007년에 등장을 했고 안드로이드 폰 갤럭시 S가 2010년에 나와서 불과 우리 스마트폰 쓴 지는 5년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등장 이후에 그 시스템이 거의 붕괴되고 있다는 것이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문 구독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실까요? 신문 구독. 와우, 여기는 많이 하시네요. 제가 본 비율 중에 제일 높습니다. 제가 추석 전에 삼성그룹의 322명 신임 과장입니다. 30대 초중반이죠. 322명 신임 과장을 대상으로 신문 구독하시는 집, 여러분 놀랍게도 올킬 했습니다. 빵명입니다. 8시, 9시 뉴스 보시는 분, 8시, 9시 뉴스는 꼭 챙겨본다. 네, 여기도 그래도 한 30%는 되시는데요. 그 비중이 5% 이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30대는 어느 누구도 여러분과 신문이나 TV를 통해서 똑같은 내용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여전히 언론은 강력한 힘을 갖고 있고요. 그 언론 정보를 다 봅니다. 그런데 어디로 보냐? 지금의 20대, 30대, 심지어 40대, 50대까지도 다 이걸로 보죠. 여러분 이걸로도 여전히 그 내용을 보는데 무슨 문제야? 여기에는 전혀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발적 선택이 개입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대중매체를 통해 일방적으로 수동적으로 들려오는 정보를 봐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쥔 새로운 인류는 자기가 원하는 것만 봅니다. 자기가 원하는 내용을 선택해서 자기 뇌 속을 채워가는 거고 자기 생각을 스스로 결정해서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 변화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까요? 현생 인류를 호모 사피엔스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인데요. 그만큼 뇌와 생각이 이 인류한테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메커니즘의 근본적인 변화가 왔고, 두 번째 특징은 그걸 자기가 검색하면서 보기 시작하니까 끊임없이 본다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20대가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시간은 4시간 20분, 10분에 4회씩을 아무 이유 없이 들여다본다고 합니다. 그럼 뇌는 끊임없이 어떻게 할까요? 그 4시간 동안을 정보를 계속 복제하는 것이죠. 인류학자들에 따르면, 그리고 빅데이터 조사에 따르면 스마트폰 사용 이전에 비해서 사용 후의 인류는 개인당 정보 검색량이 30배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뇌 활동이 30배가 증가한 것이고요. 인류학자들의 이론에 따르면 이것이 바로 초고속 진화의 증거라는 것이죠. 따라서 현생 인류는 지난 5년간 30배의 뇌 활동 증가가 있었고, 그로 인해 완전히 다른 인류, 스마트 신인류 또는 별칭으로 폰을 쓰는 사람들, 포노 사피엔스로 진화했다는 겁니다. 참 재미있는 별칭입니다. 포노 사피엔스. 제가 이 포노 사피엔스라는 용어를 쓴 게 2년 전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코노미스트라는 영국의 유명 주간지에서 지난달 표지 기사로 Planet of the Phones, 이 안에 핵심 내용이 뭐냐? 드디어 포노 사피엔스의 시대가 지구에 도래했다가 핵심 주제였습니다. 타이틀 기사로 뽑을 만큼 이제 이 세계는 포노 사피엔스가 주도하는 시장으로 변했다는 것이죠. 이 포노 사피엔스가 등장함으로써 저희가 사실 제일 관심 있는 건 정말 시장이 변했냐 하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장에는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혁명은 급격한 변화를 혁명이라고 하진 않죠. 혁명의 정치적 의미는 주인이 바뀐 겁니다. 주인이 바뀌었을 때 우리가 혁명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시장의 주인이 누구였느냐? 기업에서 이제 진짜 소비자가 왕이 된 그런 시대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왜 기업이 주인이었다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대중매체가 힘을 발휘하고 우리가 대중매체를 통해서 광고만 쭉 하면, 과거에는 브랜드 네임을 갖고 첨단의 R&D 기술만 가지면 소비자가 뭐라 하건 일방적으로 쫙 쏴주면 대규모 대량 구매가 일어나는 현상이 반복되었고,
이 대중매체를 기반으로 하는 대량 광고, 대량 개발, 대량 소비의 체계가 전 세계를 움직이는 시장의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더 이상은 그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기 시작한 거죠. 포노사피엔스의 특징은 이거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나는 내비 없이 전국 어디든 갈 수 있다. 제가 삼성전자 과장들한테 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 교수님, 저는 내비 없으면 회식 장소에서 집에도 못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그렇습니다. 불과 5년인데요. 우리 고향길 추석제 갈 때에도 전부 이거 켜놓고 갑니다. 20년을 다닌 길이고 내가 그 길은 제일 잘 알고 또 가장 많은 경험을 축적했는데 이걸 굳이 켜놓고 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현상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왜 인간이 자기가 축적한 지식보다 자기가 축적한 경험보다 이걸 더 믿을까? 제가 심리학과 교수님한테 문의한 결과 인간은 벌써 자기 지식보다 여기서 주는 지식이 훨씬 신뢰할 만하다라는 그런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표출한다는 겁니다. 결국 인간이 어떤 궁금증을 가지면 이제 누군가한테 물어보는 것보다는 이걸 통해서 검색하는 걸 더 신뢰한다는 것이고요. 그런 현상이 모든 부분에서 팽배하게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럼 기업이 이런 새로운 제품을 개발했습니다라고 광고를 쫙 하면요. 그걸 본 새로운 인류는 저거 좋은 거구나 사는 게 아니라 저거 어떤 거지 하고 검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정보를 가장 신뢰하게 되겠죠. 거기서 얻어진 정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기업이 소개한 광고, 어떤 특정 기자가 써준 기사, 그리고 세 번째는 소비자가 직접 써본 상세한 사용 후기. 여러분, 인류 특성상 어느 것에 가장 큰 신뢰를 줄까요? 바로 3번입니다. 즉, 소비자가 직접 리뷰한 것에 대해서 가장 신뢰를 주고 심지어는 와 이렇대더라 그러면서 그걸 퍼뜨리긴 합니다. 과거 같으면 늘 내가 세계 1위였고 제일 좋은 거니까 빨리 사 이런 걸 압박할 수도 있었고 풀어낼 수도 있었는데 그런 법칙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요. 소비자 리뷰가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어느 분야? 신산업 분야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뉴노멀 시대에 기존 시장은 계속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신시장이 늘고 있는데요. 그 신시장에서는 소비자의 의견이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제가 굳이 신시장과 기존 시장을 분류하자면 모바일, 스마트폰에 기반한 그리고 인터넷에 기반한 관련 시장들을 신시장으로 분류하는데 이거 사이즈를 명확히 어느 게 어느 거다라고 할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구별합니다. 유통이 가장 큰 그 시장의 영역이겠죠. 미국의 대표적인 오프라인 유통 월마트의 매출과 온라인 유통 아마존의 매출을 비교해서 신시장과 기존 시장 사이즈를 비교하는데요. 월마트 매출 대비 아마존 매출이 작년에 8대 2였고 올해 급격하게 7대 3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결국 새로운 시장은 부상하고 신시장은 계속 축소하는 이런 현상에서 기업이 성장하려면 당연한 건 이 포노사피엔스가 지배하는 신시장을 공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이들을 알아야 됩니다. 이들은 폰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고요. 특별한 게 한 가지가 여기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재미라는 현상인데요. 재미를 좋아하는 이유가 진화론적으로 이미 검증이 돼 있었습니다.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스마트폰을 언제 열어보나요?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분 언제 열어볼까요? 네, 정답 바로 주시네요. 심심할 때 열어봅니다. 제가 이 강의를 처음 한 게 2년 전 삼성그룹 사장단 회의 때 했었는데 50명의 삼성그룹 사장님들한테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아무도 답변을 못 하시더라고요. 이유가 평생을 그분들은 한 번도 심심해 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사실은 여기 계신 사장님들 아마 다 그러실 거예요. 근데 이 소비자는 기본적으로 인간이고 인간은 심심한 걸 싫어한답니다. 그래서 심심하니까 이걸 열어보는데 저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궁금했어요. 우리가 진화론적으로 상품을 기획할 때는요. 인간이 자연적으로 자발적으로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걸 캐치해서 상품화했을 때 제일 잘 팔립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따져봤는데 여러분
인류가 심심한 상태에서 재미있는 상태로 가면 도파민이라는 기분 좋은 호르몬이 나오고요. 이 도파민의 의학적 효과는 면역력을 강화하는 거랍니다. 결국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거죠. 생존 가능성이 높아지는 쪽으로 인류는 당연히 진화를 해왔고, 그래서 수백만 년 동안 인류 DNA에는 너는 심심하면 재미있는 걸 해라 라고 쓰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스마트폰을 계속 열어보는 거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여러분 스마트폰 열어보면 그냥 뭐가 틀어져 나오는 게 아니죠. 자기가 선택해서 무언가를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자기 선택에 의해 재미있는 상태로 빠져들어가는 거죠. 문제는 그렇게 됨으로써 과거 대비 재미에 대한 기준치가 엄청나게 올라갔다는 거죠. 상품을 선택하는 기준도 재미있느냐가 됐다는 겁니다. 물론 10대와 20대가 좋아하는 재미, 그리고 40대, 50대, 60대가 좋아하는 재미가 다 다릅니다. 따라서 기업은 뭘 이해해야 되느냐? 내가 타겟하고 있는 마켓에 실제 주인인 소비자가 어떤 걸 가장 재미있어 하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이런 시대, 소비자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재미있어 하는지를 명확히 아는 시대가 돼야 하는 이유, 그건 이런 인구가 이미 15억 이상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어쩌면 그 쓸데없다는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이런 거를 하루에 15억 명이 한 번씩은 한답니다. 어마어마하죠. 이들은 메신저로 톡을 하고요. 더 이상 전화도 하지 않아요. 페이스북으로 친구를 맺고 그걸 통해서 서로 의견을 공유하고 심지어는 공부도 거기 온 아티클을 보면서 서로 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생활 패턴을 가졌고, 그래서 당연히 새로운 사고 패턴에 익숙해진 사람들, 심지어는 공통적인 새로운 패턴입니다. 그래서 소비 패턴까지 유사해지는 이 사람들이 전 세계 인구의 15억을 넘었고요. 따라서 이들이 시장 혁명의 주도 세력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까지 심하게 얘기를 하면 분명히 혁명적 변화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2년 전에 이 강의를 처음 매기했을 때 혁명이라는 말을 감히 못 썼습니다. 왜냐하면 강력한 드라이브 정도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우리는 이 포노사피엔스, 새로운 인류가 만드는 혁명의 한복판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공대 교수입니다. 숫자와 팩트를 좋아하지 어렴풋이 인문학적으로 얘기하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와 팩트를 다 조사해 봤습니다. 우선 제가 주장한 거에 따르면 폰을 든 인류가 완전히 새로운 인류로 바뀌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인류사를 우리 역사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공부를 했지만 인류가 어떤 도구를 듣냐에 따라서 심지어 그 시대를 분류합니다. 청동기, 철기, 석기 이렇게 다 분류하는데 그만큼 인류한테 도구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심지어 이 도구가 인류를 바꿨다, 인류의 하나의 분기점이 될 수 있을 만한 도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 제품을 만든 회사, 그 회사들은 세계 1, 2, 3위가 돼야 됩니다. 2010년을 기점으로 애플은 이미 세계 1위가 돼 있었고요. 3년 후 2012년 시가총액 기준 IT 기업 순위입니다. 애플, 구글, 삼성. 특히 애플은 작년에 시가총액 830조를 찍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다 합하면 시가총액 1200조가 조금 넘는데요. 아무리 애플이래지만 아이폰 달랑 하나 만드는 기업이 830조가 말이 됩니까? 일단 팩트가 그렇습니다. 구글은 스마트폰 OS 점유율 82.5%입니다. 애플이 그렇게 잘 나가는데 11%밖에 안 돼요. 구글이 근데 여러분 뭘 팔죠? 작년도 구글 재무제표 매출의 90%가 광고입니다. 인터넷 광고에서 돈 번다는 회사들 다 망했어요. 우리가 아는 싸이월드도 망했죠. 심지어 최근에 야후까지 망했습니다. 그럼 어디가 살아남았죠?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플랫폼화한 기업들은 지금 여전히 뿐 아니라 엄청난 속도로 성장합니다. 구글은 작년에 세계 시가총액 2위 기업을 확실히 굳혔고요. 올해는 상반기 내내 애플과 1, 2위를 다툽니다. 700조. 광고 파는데 700조 기업이에요. 참. 삼성전자. 2012년에 삼성전자가 세계 3위, IT 분야 세계 3위 250조를 돌파했고 분기 이익 10조를 실현했을 때 우리나라 증권가에서 뭐라고 불렸냐? IT 제조의 3대 축을 다 먹었다. TV 1위,
반도체 1위에 이어서 드디어 스마트폰 1위. 따라서 당분간 어느 한쪽이 기울어도 괜찮을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갤럭시 S5, S6 안 좋아지면서 작년 7월 삼성 시가총액은 120조까지 추락했습니다. 여러분 뭔지는 모르지만,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반도체와 TV가 그 분기에 4조의 이익을 남겼는데 스마트폰 잠깐 안 좋았다고 130조의 미래 투자 자본이 증시에서 빠져나간 거예요. 우리나라 전체 증시의 10% 이상이 한꺼번에 날아간 겁니다. 팩트는 스마트폰 의존도가 무지하게 높구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5년 5월 1일 기준으로 세계 1위부터 10위의 IT 기업을 봤습니다. 1위 애플, 10위 삼성. 자, 그럼 나머지 8개는 뭘까요? 여기 마이크로소프트가 여전히 2위에 있고요. 구글, 페이스북, 알리바바, 텐센트. 여러분 이 4개 기업이 뭘 팔죠? 뭘 만들죠? 아무것도 안 만듭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자면 포노 사피엔스들의 쓸데없는 놀이터입니다. 그 4개 기업이 세계 10대 기업 삼성전자의 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2개는 차이나 모바일, 버라이즌. 우리나라 치면 SK텔레콤 같은 통신 플랫폼 회사입니다. 스마트폰을 팔고요. 그들이 어떤 걸 선택하는지 그걸 알고 있는 빅데이터 기업이라고 하죠. 나머지 하나는 데이터베이스 관리하는, 클라우드 시대의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오라클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1위부터 10위까지 제품 만들어 파는 회사는 애플과 삼성전자밖에 없고요. 제조기술 기준 공장을 보유한 기업은 삼성전자가 유일합니다. 역설적으로는 제조기술 기준 IT 기업 세계 1위는 삼성전자가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제가 이 분야 전공을 하기 때문에 IT 분야만 조사를 했지만 이렇게 제가 돌아봤더니 지난 30년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제조업 분야에서는 저희가 세계 1위 안 하고 있는 것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철강, 조선, 또 뭐 자동차도 세계 5위, 이 어마어마한 실적들을 다 만들어냈어요. 저는 궁금했어요. 도대체 우리의 선배님들은 30년 전에 어떤 목표를 세웠기에 그게 가능했을까? 그래서 1990년 88 올림픽이 끝나고 우리도 세계 1위를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IT 기업 세계 10강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예상대로 전부 제조기업, 제조기술 중심의 공장을 가진 기업이었습니다. 여러분 30년 전 우리나라는요, 기초기술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냥 사람들끼리 으쌰으쌰하면 혹시 세계 1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출발을 하면서 저 기업들을 벤치마킹했어요. 무려 10개 중 8개가 일본 기업입니다. 히다치, 파나소닉, NC, 소니, 후지츠, 닌텐도, 후지필름, 샤프. 우리가 어려운 1990년대, 2000년 초반을 넘기면서 과연 저런 막강하고 어마어마한 기업들을 꺾고 세계 1위가 될 수 있을까? 우리 스스로도 의심해 왔는데 여러분 팩트는 우리가 해낸 겁니다.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기성세대가 프라이드를 가질만 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특히 이 시대를 엄청나게 뛰어다니면서 이걸 다 만드신 여러분들이 정말 강한 프라이드를 가질 만큼 세계사의 유례가 없는 업적을 여러분들은 만드신 거예요. 문제는 시장에 혁명이 일어났고 이제 우리가 30년 전 세웠던 목표를, 이 타겟들을 보고 새롭게 세워야 될 때가 됐다는 거죠. 바로 2주 전에 가장 놀라운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여러분 세계 브랜드 가치 3대 기업, 브랜드 가치가 높은 3대 기업의 순서가 애플, 구글, 삼성으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코카콜라, 디즈니랜드 다 떨어지고요. 삼성이 올라왔다. 삼성이 왜 올라왔을까요? 포노 사피엔스의 시대가 됐다는 것에 대한 상징입니다. 자, 이제 포노 사피엔스가 주도하는 시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목표를 틀어야 할지를 봐야 됩니다. 소비자 중심으로 진짜 시장의 혁명이 일어났을까요? 그렇다면 소비자를 중심으로 하지 않고 내 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들은 어려움에 빠졌을 게 분명합니다. 소비자 선택의 민감도가 높고, 그리고 시장 회전이 제일 빠른 게 휴대폰이죠. 2008년까지 세계 시장 점유율 40%, 1위를 달리던 게 노키아고요. 2위가 삼성전자, 3위가 모토로라였습니다. 2008년에 이 기업들이 계속 이대로만 갔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아이폰이 등장하죠. 고민에 빠집니다.
삼성이 미친 선택을 합니다. 자기 시장 점유율 22%를 휴대폰을 버리고요. 듣도 보도 못했던 안드로이드라는 벤처랑 끼고 스마트폰을 만들겠대요. 1, 3, 4위가 보고 저 미쳤구나. 우리는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세계 최고의 컨설팅 회사에 맡기자. 그게 맥켄지입니다. 컨설팅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100년의 기업 데이터를 가지고 100년의 시장 조사 데이터를 갖고 하버드 예일의 출신의 엄청난 컨설턴트들이 시장 조사를 한 결과 내린 결론은 스마트폰 시장은 게임폰이니까 얼마 가지 않을 거다. 이런 결론을 내죠. 다 아시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노키아와 모토로라는 휴대폰으로 그냥 갑니다. 어떻게 됐죠? 2년 만에 다 망합니다. 역사상 그렇게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다가 추락한 기업이 없다 싶을 정도로 빠르게 망하죠. 노키아 2년 만에 마이크로소프트에 팔렸다가 최근에 중국의 팍스콘에 팔렸고요. 모토로라 2년 만에 구글에 팔렸다가 다시 중국의 레노버에 팔렸습니다. 레노버, 신흥 중국 기업이 모토로라를 샀으면 전 세계 저걸로 브랜드를 뒤덮겠구나. 아니요. 소비자 조사해 보더니 에이, 모토로라 썩었네. 그리고 브랜드 버려버렸습니다. 중국에서 레노버로 사업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휴대폰은 그렇다 치고 그럼 세계인의 사랑을 받던 일본의 그 IT 기업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닌텐도, 소니. 여러분 5년 전 MB 정권 시절에 닌텐도 따라하기 열풍 불었던 거 기억나세요? 무역 역조의 주범 닌텐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닌텐도 따라하기, 일본 기업 따라하기 핵심이 뭐였냐? R&D는 한 분야로 100년만, 한 우물만 팔아. 여러분 닌텐도가 100년 동안 게임 컨텐츠 크리에이티비티만 연구한 기업이에요. 100년 전에 화투를 만든 기업입니다. 그 닌텐도의 정신을 따라하는 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여러분 그런 게 틀렸겠습니까? 틀릴 리가 없죠. 실제로 빅데이터 분석을 해봐도 여러분 전혀 틀린 바가 없습니다. 구글 트렌즈라는 거에 보면 구글에서 사람들이 그 기업명을 얼마나 검색했는지 그걸 비교해서 보여줍니다. 말하자면 소비자 인기도라고 할 수 있죠. 여기 보시면 이게 소니고요. 요 파란 게 삼성입니다. 요게 2004년도인데요. 소니의 검색 빈도가 삼성의 3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IT 제품을 살려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당연히 소니부터 봐야지. 왜? 세계 1위의 IT 제품은 소니였으니까. 닌텐도 여기 보십시오. 막 R&D를 한 다음에 닌텐도 위라는 혁신적인 R&D 제품을 CES 이파에서 발표하고 신제품 나간다 그랬더니 줄을 100m씩 서면서 샀던 이때의 피크들입니다. 소비자 빅데이터에 따르면 100년 동안 R&D를 하고 늘 매년 혁신을 해서 그걸 소비자한테 보여주기만 하면 소비자는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이게 매스미디어의 플랫폼에 익숙했던 사람들의 소비 패턴이었어요. 그걸 가지고 맥켄지가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너희 노키아나 모토로라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왜? B2B에 강력한 힘이 있으면 소비자는 그렇게 크게 변화하지 않는 게 이게 지난 100년간의 데이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아무도 예상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2010년 제가 혁명의 시작이라고 표현한 스마트폰 사용의 원년, 삼성전자가 처음으로 소니의 검색수를 이깁니다. 잠깐 일시적인 현상이겠지. 과거에도 기업 간에 그런 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불과 1년 반 후에 삼성의 검색수가 소니의 3배가 됩니다.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갑자기 세계 최고의 제품은 소니야라고 믿고 있던 사람이 1년 반 만에요. 세계 최고의 제품이 무슨 소니야, 삼성이지 이렇게 바뀌었다는 팩트입니다. 말이 됩니까? 30년을 여러분 2004년도에 3배였으면 1990년대 어땠겠습니까? 100대 1이었습니다. 갑자기 1년 반 만에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크로스오버가 여기 일어났어요. 그럼 삼성이 뭘 한 걸까요? 안드로이드 최초의 폰, 스마트폰 갤럭시 S를 내놓은 것밖에 없습니다. 기업이 바꾼 것이 아니라 시장이 선택한 거죠. 안드로이드 폰, 스마트폰을 든 소비자들이 하루 4시간을 여기에 허비하고 쓰고 이것과 즐기면서 이런 혁신을 만들어주는 기업이 IT 세계 최고 기업이지 무슨 소니야 라고 스스로 결정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2007년 이후에 닌텐도가 새로운 제품 매년 안 내놨겠을까요? 여전히 7년째 암흑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소비자가 시장의 주인이 되었다는 증거죠. 사실 저걸 삼성이 만든 게 아니라 저건 누가 만든 걸까요? 네, 여기 표시가 안 돼 있지만 애플의 아이폰이 만든 겁니다. 애플이 세계 1위 2013년 시가총액 500조가 됐을 때 삼성이 그 절반인 250조가 됐고 소니는 시가총액 15조, 닌텐도도 15조로 추락하면서 세계 100위 바깥으로 떨어져 나갑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일본의 IT 기업 중에 지금 소비재로 살아남아 있는 기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104년 된 샤프 최근에 망했죠. TV, 소비재 부문은 다 매각 중국에 다 했습니다. 소니도 그냥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플레이스테이션 정도고요. 소니의 핵심 지금 수입원은 CMOS라는 칩입니다. 디지털 카메라에 들어가는 칩. 그것마저도 최근에 LG 이노텍에 뺏겨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일본 기업이 굉장히 어려운 이유는 물론 부품과 소재에서 강성을 보이고 있다고 하지만 소비자의 선택을 지금 그 100년 R&D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소비자가 얼마나 무서우냐? 새로운 시장을 일으키는 걸 보십시오. 아마존, 제가 작년 말 시가총액 356조, 상반기 내내 어닝 서프라이즈 하면서 올해 7월 달 기준 아마존이 시가총액 세계 4위 기업입니다. 1위 애플. 한번 제가 짚는 거 7월 달 현재 세계 시가총액 5위 기업에 뭘 파나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애플 1위, 2위 구글, 3위 마이크로소프트, 4위 아마존, 5위 페이스북입니다. 30년 내에 에너지 기업이 탑5에 못 들었던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테크 기업 5개 중에 여러분 무려 3개가 아무것도 만들지 않는 그냥 소위 말하는 포노사피엔스의 놀이터가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불편하시죠? 그렇지만 이게 팩트입니다. 혁명의 시대에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내 상식이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 불편함이 실제 팩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혁명 시대가 지나가면 그 불편함이 이제 사실이 되는 것이죠. 중국의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와 알리바바는 이미 삼성전자를 뛰어넘어서 제조가 아닌 플랫폼으로서 훨씬 더 큰 기업이 되어 있고요. 우버, 택시 한 대 없이 75조, 에어비앤비 30조. 중국은 우버를 합법화 시켜주고 대신 텐센트와 알리바바를 시켜서 똑같은 서비스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게 최근에 합병을 했습니다. 디디콰이드라는 회사로. 올 1, 4분기 이 디디콰이드라는 회사가 택시 서비스, 우리로 치면 가장 그냥 기본적인 서비스인데요. 이 회사를 하나 차려서 시장 점유율 78%, 우버 차이나를 10%로 밀어내버렸습니다. 결국 2달 전에 우버 차이나가 항복하고 우버를 디디콰이드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디디 출신이라는 새로운 회사를 출범했는데 여러분 여기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33조를 넘었습니다. 제가 왜 적어놨을까요? 우리나라 세계 2위 현대차의 시가총액이 29조입니다. 이 놀이터들이 팩트입니다. 디디콰이드에서 하루에 택시를 타는 사람의 수가 1,1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던 택시라는 그냥 그 동네별로 하는 거 아니야 했던 그런 기업들이 새로운 소위 말하는 포노사피엔스를 기반으로 완전 변신에 성공한 것이죠. 우리나라 카톡은 여전히 많은 규제로 인해서 O2O 영역으로 확대하는 거 어려운 일을 겪고 있죠. 사실 그러면서도 코스닥 2, 3위를 유지합니다. 네이버. 저는 되게 궁금했어요. 맨날 네이버로 뉴스 보고 하지만 저 네이버한테 솔직히 돈 한 푼 준 적 없습니다. 근데 얘들은 뭐로 먹고 살까요? 여러분 제가 23조라고 적어놨지만 지난주 종가 기준 네이버 시가총액은 26조. 네이버가 세운 일본의 라인이라는 회사가 최근에 한 달쯤 전에 미국과 일본에 동시 상장을 했습니다. 그 시가총액 10조, 두 개 합하면 36조. 명실공히 네이버는 세계 2위입니다. 우리는 그냥 놀이터로 생각했고 플랫폼을 생각했던 기업들이 이렇게 혁명의 주역으로 변화무쌍한 가운데 떠오르고 있다는 것이죠. 재미. 여러분 크래시 오브 클랜이라는 세계 1위의 재미있는 게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포켓몬고보다 더 많이 하고 있는 게임입니다. 핀란드의 슈퍼셀이라는 벤처가 만든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작년 재무제표가 이렇습니다. 매출 2조 8천억, 영업이익 1조 2천억, 직원 180명.
그 중에 20명은 각 국가별 영업사원들입니다. 이게 이 시대의 재미가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포노사피엔스가 재미 심취하느냐? 물론 특정한 영역의 게임이긴 하지만 이만큼 많은 관심과 스스로의 확산력을 보인다는 거죠. 포켓몬고가 뜬 이유도 유사한 겁니다. 사실은 게임 영역은 좀 다르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업을 하시면서 되게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미디어입니다. 게임보다 보다 보편적인 재미는 사실 미디어죠.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요새는 뭐 그렇게 동영상이 많이 돌지 그런 생각하셨을 거예요. 실제로 빅데이터를 조사해 보면요, 앞으로 동영상을 잡는 기업이 플랫폼으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이 난리를 치고 인스타그램을 인수한 거고요. 구글이 돈 벌어서 전부 유튜브에 투자를 합니다. 사람들이 보편적 재미를 미디어에서 느끼는 거죠. 그럼 미디어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가 선택해서 미디어를 보는데,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소비자가 나를 선택해 줘야 돼. 그럼 내가 만들어야 되는 게 미디어라는 거죠. 과거에는 그냥 미디어 그러면 그건 그냥 TV에 광고 내면 되는 거지, 이렇게 이해해 왔습니다. 근데 미디어가 두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플랫폼이죠. 미국에서의 조사에 따르면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모든 컨텐츠, 즉 영상은 TV를 통해서만 본다 하는 사람, 여러분 놀랍게도 55세 이상만 그렇답니다. 20대와 30대는 자기가 보는 영상의 80%를 스마트폰으로 보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뭘까요? 여러분이 20대, 30대를 타겟으로 하는데 TV 광고를 한다. 55세 이상만 그 광고를 보시는 겁니다. 그 효과가 20대에 가면 5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즉 플랫폼이 바뀐 걸 인지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컨텐츠가 바뀌었습니다. 제일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1인 방송이에요. 여러분 1인 방송이 얼마나 참 웃기는지 아세요? 저도 데이터 조사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의 유튜브가 항상 매년 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0대들한테만 너희들의 우상이 누구야? 당연히 가수가 우상이었습니다. 이게 2014년부터 바뀌더니 2015년에는요. 유튜브 1인 방송자가 10대의 우상 1위에서 10위를 석권했어요. 최고 1위는 혹시 퓨디파이라는 청년 아세요? 그거 하시면 대단하신 분입니다. 제가 근데 우리 학교 학생들한테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물어봤더니 거의 30%가 넘게 알아요. 와, 이걸 어떻게 하니? 자주 본답니다. 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루 2시간씩 자기 방에서요. 게임 이렇게 하면 재밌습니다. 그 방송을 해요. 그런데 평균 시청자 수가 4천만 명이에요. 누적 조회수 500억을 넘고요. 작년에 자기 방송 거기다 건 광고로만 수익이 140억입니다. 야, 이런 시대가 왔어요. 우리나라는 다르겠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10대들이 어떤 아이들입니까? 글로벌 트렌드에 절대 뒤처지지 않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2015년 조사를 해봤더니 무려 1위에서 5위가 BJ, 역시 똑같은 방송 1인 방송자 BJ들이 나왔어요. 대도서관, 양띵, 악어, 김이부 이런 친구들이 여러분 어떤 연예인들보다 10대한테 인기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디다가, 여러분이 10대 상품을 만들면 어디다 광고를 해야 될까요? 여기다 해야 되는 거예요. 미디어 컨텐츠도 달라지고, 그러니까 계속 지상파의 위력이 왜 떨어지지? 자발적 선택에 의해서 미디어를 보잖아요. 거기다 여러분 암만 광고 내보내도 10대들은 관심 없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캐리라는 사이트 아시나요? 옛날로 치면 뽀뽀뽀를 1인 방송으로 하는 방송이 캐리라는 겁니다. 그 캐리라는 데가 애기들을 이제 뭘 하냐면 새로운 유아 상품이 나왔어요. 이거 갖고 어떻게 노는 겁니다 하는 거를 그냥 BJ들이 그걸 하루에 방송을 1-2시간씩 계속 하는 거예요. 거기 누적 조회수가 15억을 넘었습니다. 올해 초 그 회사가 그런 상품 소개에서 벌어들인 매출이 월 1억을 돌파했는데 바로 9월 달에 3억을 돌파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소비자를 끌어들여서 그걸 플랫폼화하고 거기서 물건을 파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상품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전 CBS의 CEO 앤드류 헤이워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기업은 이제 미디어 기업이다. 여러분이 어떤 미디어를 갖고 있느냐, 여러분이 소비자가 인터페이스하고 있는, 소비자가 접속하고 있는 여러분 회사의 대표 미디어가 뭐냐가 여러분 기업의 이미지라고 보시면 된다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상식도 안 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일반적으로 자본을 투입하면 시장은 형성된다. 이게 자본주의의 핵심입니다. 2004년도에를 보면요, 요게 제가 이제 비교한 건데, 요 회색이 J-팝, 일본 팝 뮤직 검색 빈도고, 이게 K-팝, 한국 팝 뮤직 검색 빈도입니다. 100배 차이가 납니다. 저게 사실 상식입니다. 무슨 얘기냐? 일본 음반 시장이 우리나라보다 100배가 큽니다. 그러니 글로벌 마케팅 비용이 100배가 많겠죠. 그래서 일본 가수들을 전 세계에 소개하는 비용을 100배를 쓰니까 검색 빈도가 정확히 100배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정상이죠. 그런데 2010년 이후 보세요. 지금 K-팝 검색 빈도 대비 J-팝 검색 빈도는 10,000배. 엑소나 빅뱅이 신곡을 발표하면 100만 대 1입니다. 여러분, 그럼 일본이 여전히 애국심을 발휘해서 일본 가수들을 전 세계에 소개하면서 돈을 벌려고 쏟아붓고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자본이 어디로 갈까요? 이 클릭수 높고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K-팝 가수를 이용한 비즈니스에 옮겨가는 겁니다. 자본이 뭘 보냐? 소비자의 선택을 보고 자본이 몰려가는 이 현상을 두고 소비자 빅데이터에 기반한 비즈니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미에 진출할 때 그래도 남미에는 일본 가수들이 훨씬 인기가 있겠지, 이게 여러분의 상식이에요. 틀렸습니다. K-팝 가수가 빅데이터를 보면 남미에서도 10,000배가 인기가 높아요. 이걸 팩트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상식을 버리십시오. 혁명의 시대엔 상식을 버리고 뭘 봐야 되냐? 볼 게 다행히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중국 시장은 더 심합니다. 제가 중국 시장을 면밀히 봐왔는데요. 2014년 제가 처음 조사한 게 별에서 온 그대 효과입니다. 사실 그 당시 SBS 사장님 초청을 받아서 임원진 앞에서 강의를 했는데, 제가 그때 여러분도 다 아시지만 별 그대 때문에 치킨이 엄청 팔렸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최 교수님, 치킨은 세 발의 피고요. 진짜 놀란 글로벌 기업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입생 로랑입니다. 전지현 립스틱, 여러분 그게 1억 개가 팔렸답니다. 1억 개. 제조를 해보신 분은 알지만 1억 개 못 팝니다. 그런데 1억 개를 파는 게 팩트예요. 왜? 입생로랑 CEO가 고맙다고 땡큐 콜을 했대요. 더 놀라운 건 그 뒤에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팩트. 저 드라마의 주인공은 외계인입니다. 도민준. 중국에서는 법적으로 외계인 괴물이 나오는 모든 드라마는 TV 방송 금지입니다. 따라서 이 드라마도 중국의 TV에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인기가 있었어? 아이치라는 인터넷 전용 TV에서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로 치면 아프리카 TV. 그거 몇 명이나 가서 볼까요? 그것도 외국 드라마를. 21편짜리 저 드라마를 공식적으로 로그인해서 본 중국인의 수가 37억 명입니다. 그 중에 80%가 모바일, 스마트폰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왜 중국에서 그렇게 알리바바가 뜨는 줄 아세요? 왜 텐센트가 그 난리를 치는 줄 아세요? 이 아이치도 텐센트가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포노 사피엔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휴대폰도 써왔고 인터넷도 오래 써왔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스마트폰이 그렇게 그닥 신기한 거 아니에요. 중국 사람들은요, PC도 없었고 인터넷도 없었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스마트폰이 딱 손에 들어온 겁니다. 그런 인류가 중국에는 인구가 40%예요. 그 신인류가 느끼는 충격과 새로운 경험이 어떻겠습니까? 그게 이 데이터를 만드는 겁니다. 이 데이터에 제일 놀란 게 누구냐? 실제로는 중국 정부입니다. 법을 바꿔버리죠. 중국 정부가 쪼잔하게요. 한류가 뭐 대단한 거라고 법을 바꿔버려요. 한국에서 방영된 모든 드라마는 종영 후 6개월 이내에 중국 방영 금지.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듭니다. 그 이후 2년 동안 드라마가 히트를 못하죠. 대신 뭐가 뜨냐? 이 광수를 필두로 하는 예능이 뜹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고 얘가 뜨죠. 태양의 후예. 이건 왜 동시방송이 됐느냐? 한중 합작 드라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걸 그러면 잘 만들었으면 TV에서 하지 왜 또 인터넷 TV에서 해요?
이건 16편 드라마를 여러분 30억이 넘게 봤습니다. 심지어는 송중기 보는데 광고를 봐야 되는 옵션이 너무 지겹다고 3천만 명은 유료로 봤어요. 여러분, 이게 중국인입니다. 우리가 팩트를 보자면 중국은 옛날에 무슨 꽌신이 뭐 이런 거 다 떨어버리고요. 이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빅데이터 팩트를 봐야 됩니다. 제가 맨날 빅뱅, 삼성 보고 빅뱅 폰 만들어라. 왜? 저는 빅데이터를 보는 거지 한류의 인기를 누리자는 그런 옛날의 상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빅뱅이 작년 상반기 바이두 조회수 1위였어요. 최근에 그걸 실적으로도 돈으로도 보여줍니다. 빅뱅 메이드라고 10주년 기념으로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진짜 특이한 방법으로 중국에서만 개봉을 했습니다. 상영관이 아니라 온라인 인터넷으로 1인당 5,000원 내세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걸 누가 보겠어요? 18시간 만에, 개봉 18시간 만에 5,000원씩 내는 유료 관객 수 1,000만을 돌파했습니다. 여러분, 500억이에요. 실제로 빅데이터를 보면 한류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95%는 중국 사람이 가져가요. 실제로 아이치가 태양의 후예를 방송하고 벌어들인 광고비가 1,000억이 넘는데 태양의 후예 한 편당 지불한 게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 가격이었죠. 3억. 48억을 받았습니다. 48억을 페이하고 보장된 1,000억 장사를 할 수 있는 게 이 플랫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아는 기업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소비자가 왕이 됐으면 빅데이터가 상식이 되었고, 그래서 그걸 아는 기업이 승리한다. 이게 시장 혁명의 지금 트렌드입니다. 그러면서 제3의 물결 얘기가 나오면서 마지막 혁명의 보루가 이제 남아있고 그게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 바로 모든 비즈니스의 붕괴입니다. 기존 비즈니스의 붕괴. 그리고 새로운 O2O라고 얘기 많이 하죠. 오프라인 투 온라인, 새로운 비즈니스 플랫폼과 생태계의 등장이라는 거죠. 이미 미국에서는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정치 용어로 우버 모먼트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우버를 사용 허가 내준 지 3년 만에 90%의 기존 택시업자가 폐업 신고했습니다. 뉴욕 1년 만에 60% 기존 택시업자 폐업했어요. 미국 의회가 그걸 왜 해줬을까요? 사실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닙니다. 누가 선택한 이의 문제겠죠. 미국 의회가 선택을 한 이유는 사실은 의원들이 무서워서 그랬답니다. 뉴욕에서 난리가 났었죠. 우버 잠깐 중지하겠다 그랬다가. 핵심이 뭐냐? 조사를 해봤더니 시민들은 당연히 좋아하고요. 우버와 택시기사 조사했더니 우버기사가 만족도랑 수입이 더 높았어요. 남은 건 누구죠? 택시 사업자였습니다. 판결문의 내용이 뭐였냐? 30년 동안 국가와 사회가 정해준 룰에 따라 너희는 일정 수익을 가져왔었는데 이제 그 비즈니스 모델을 새로운 혁신의 세대한테 물려줘라. 이게 핵심 아젠다였답니다. 여러분, 작은 현상이지만 기존의 모든 비즈니스 시스템이 이 호모사피엔스가 주도하게 되면서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걸 시사하는 굉장히 큰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 시대를 여러분이 기꺼이 받아들이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사회에도 언젠가 그게 올지 모르기 때문이죠. 결국 그런 현상들이 기업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고, 아까 우리 부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다보스 포럼, 매년 기업들의 전략과 R&D를 얘기하는 그 다보스 포럼의 핵심 주제가 바로 4차 산업혁명이었습니다. 소프트 파워에 의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했는데요. 거기에 핵심이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 바이오, 나노, 5G 통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사실 주목한 것은 그 중에서 바로 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그리고 IoT입니다. 사실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하면 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공지능을 머리에 단 로봇이 가장 많이 올라오지 않을까? 여러분, 제가 30년 전 대학 다니던 1980년대에도요. 제가 회사에 가면 아마 인공지능을 단 로봇하고 근무할 거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느 건 일어나고 어느 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 모든 것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랬지만 시장이 결정합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그 시장에는 이미 4차 산업혁명의 트렌드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소비자 빅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비즈니스 플랫폼이죠. 그걸 좀 쉽게 제가 별그대 립스틱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가설이 들어있지만 여러분 한번 보시죠. 립스틱 1억 개 절대 못 팝니다. 기존 시스템에서. 왜 그러냐면 재고 100만 개 난다 그러면 여러분 1억 개 판다고 해서 그게 회복이 되겠습니까? 재고 1000만 개 10%만 나도 1000만 개 재고가 가능하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결정을 못 해요. 그런데 어떻게 입생로랑은 했을까요? 근거가 있었겠죠. 글로벌 기업이 판매, 물류, 유통, 마케팅, 기획, 생산의 모든 임원들이 오케이, 그 정도면 3천만 개 월에 만들어도 되겠다. 근거가 있었을 겁니다. 그게 뭘까요? 빅데이터입니다. 걔들은 지난 5년 넘게 장찌 립스틱이 검색되면 몇 개가 팔린다라는 빅데이터를 면밀히 미디어별로 도시별로 다 갖고 있었고, 사실 전지현 립스틱이 그 키워드로 방송된 지 이틀 만에 10억 회 조회가 넘었었습니다. 그럼 월 3천만 개 해도 된다. 그 결정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근거 데이터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결정을 합니다. 생산, 여러분 방송은 3개월입니다. 3개월 안에 1억 개를 팔아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준비 안 하고 있다가 월 3천만 개 만들겠습니까? 못 만들죠. 준비를 했다는 거죠. 소비자 빅데이터에 기반한 유연한 생산 시스템, 그것도 초고속의 협력과 협업을 가능케 하는 플렉서블 매뉴팩처링 시스템. 여러분 이게 독일에서 얘기하는 인더스트리 4.0의 핵심 요체입니다. 유지비와 그런 것들을 다 줄여가면서 어떤 협력 시스템을 갖추던 소비자가 원할 때 가장 많이 만들고 아닐 때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이 바로 스마트 매뉴팩처링의 요체라는 거죠. 유통으로 갑니다. 여러분 1억 개를 뿌릴 때는요 각오해야 됩니다. 어디 가면 남고 어디 가면 모자라겠죠. 그런데 막 똑같이 뿌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별로 미디어 민감도, 연예인 인기도, 지금까지 팔아왔는 검색 빈도 대비 판매 수가 높은 지역에 많이 보내고요, 아닌 지역에 적게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마케팅 비용도 그거에 맞춰서 소비자가 빅데이터로 보여준 근거에 맞춰서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3개월간에 1억 개를 팔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얼떨결에 광고를 냈고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럼 중개유통업체가 야 1억 개라도 팔 수 있어 지금 같으면 빨리 가져와봐. 우리 뭐라 그럴까요? 상식에 입각해서 결정합니다. 너 그러다가 중국 애들한테 당한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상품수 조절합니다. 그 10만 개 팔 거예요. 그리고는 엄청 많이 팔았다고 광고할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런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런 시스템을 갖춘 기업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여기 제가 적은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텐센트, 샤오미, 아마존, 옷 업계의 자라, 유니클로까지 전부 이 시스템을 갖췄든 안 갖췄든 자기들이 이걸 추구하고 있고 이걸 갖췄다고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기업들을 제가 저기 열거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시작됐고요. 소프트 파워의 핵심은 소비자 빅데이터의 플랫폼입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 자기네들이 제일 강조하는 게 뭐죠? 소비자를 10만 개 카테고리 이상으로 구별한 인공지능 기반의 소비자 맞춤형 서비스, 큐레이션 서비스라는 겁니다. 소비자가 1번, 2번, 3번을 검색했으면 얘는 틀림없이 이거 좋아할 거야 라고 뿅 하고 보여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초기에 그 추천하는 상품 만족도가 10%였어요. 지금 70%입니다. 왜? 끊임없이 조사하고 생각하고 해서 그 인공지능의 프로그램을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이거 매출 얼마 될까요? 매출은 얼마 안 되지만 사람들을 끌어오르는, 사람들이 선택하게 하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데이터들을 쌓아놓으면서 끊임없이 소비자들과 소통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는 버튼 같은 걸 막 보내줍니다. 그게 IoT입니다. 소비자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디바이스들을 막 보내줘요. 이게 미국의 비즈니스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소비자 중심, 소비자 빅데이터 중심의 비즈니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들이 전부 미국의 비즈니스고요. 매뉴팩처링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기업도 잘하고 있지만 제조 시스템에서 그렇게 혁신시켜서 비용은 낮추고 효율은 높이는 것, 이게 독일과 일본이 주장하는 인더스트리 4.0의 요체라는 거죠. 결국 이 모든 것, 소비자 선택을 그대로 비즈니스와까지 전부 연결시키는 이 모든 시스템이 완성이 될 때 4차 산업혁명의 어떤 힘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못할까요? 여러분, 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사람들끼리만 으쌰으쌰 잘하자 해서 30년 만에 기적을 이룬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저런 정도의 시스템에 대한 이해만 한다 그러면 그건 완전히 우리한테 새로운 기회가 또 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고요. 그래서 도대체 그럼 이런 기업들이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좀 정리해 봤습니다. 핵심은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초연결 사회에서는요, 이슈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슈가 빵 터지면 사람들이 확 모여듭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랬을 때 서비스의 디테일이 있어야 돼요. 만약 이게 엉망이면, 이거 했다가 이거 엉망이면 진짜 폭삭 망합니다. 세 번째는 모바일 플랫폼을 꼭 가져간다. 이게 제가 지금까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성공의 조건들입니다. 구글 글라스 대표적인 사례죠. 여러분, 구글 글라스 실패한 제품이에요. 제조업 판매도 안 했으니까요. 그런데 구글 글라스 이전에 비해서 딱 1년 만에 구글의 주가가 130조에서 400조까지 올랐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구글 글라스는 이슈 메이커였어요. 구글이 그런 걸 만들어? 그리고 사람들이 다 몰려듭니다. 와글와글 난리가 났죠. 그럴 때 구글이 준비했던 서비스 디테일은 뭐였냐면요, 지메일입니다. 그리고 크롬 브라우저입니다. 모바일 기반으로 완전 통합된 인터넷 솔루션을 여러분 라이프에 딱 준 거죠. 그때 크롬 브라우저랑 지메일로 바꾼 사람이 저를 비롯해서 어마어마합니다. 거기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야후 메일 쓰고 우리나라에서는 다음 메일 쓰고 뭐 이러던 사람들이 지메일을 엄청 옮겨가면서 사용자 수가 나니까 광고비가 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이 올라가고 당연히 주가가 올라간 겁니다. 이게 구글의 전략이에요. 무인 자동차, 구글 절대로 잘 만듭니다. 제조한다는 얘기도 없고요. 팀도 없어요, 아예. 그런데 제일 팔고 싶은 게 뭘까요? 자동차 OS예요. 그래서 자율주행차 한다. 왜? 이슈 메이킹 하기엔 최고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돈도 얼마 안 쓰고요. 레이더 하나 얹어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구글 30만 킬로 무사고래요. 근데 평균 속도 28킬로. 우리 할머니보다 늦게 다녀요. 뭔가 위험한 것 같으면 서버리면 돼요. 그래서 자기는 사고 난 적이 없대. 뒤에서 추돌한 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슈를 메이킹하고 선점하면요, 플랫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진짜 대박 성공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올해 초 전 세계를 뒤집었던 알파고예요. 제가 우리나라에 포텐셜이 있는 거를 빅데이터를 보고 알게 된 계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하필 저런 큰 이벤트를 대한민국에서 했을까요? 그것도 구글이, 세계에서 빅데이터가 가장 많은 구글이 알파고의 무대로 대한민국이 어떤 시뮬레이션을 거쳐도 전 세계 임팩트가 제일 높다고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구글은 제가 보여드린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핵심 요체가 뭘까? 인공지능이라는 걸 여러분도 아시겠죠? 구글은 전 세계에서 내가 인공지능 최고야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이슈를 만들려고 하는데, 사실 제가 삼성전자 소프트웨어 센터의 IoT 부문 자문위원을 맡고 있지만 거기 있는 교수님들 인공지능 하는 분 계십니다. 오픈 엔디드 프로블럼, 자연 언어 처리 이런 거 아직 멀었어요. 자율주행, 솔직히 말해서 저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완벽한 자율주행은. 인공지능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느 건 할 수 있냐? 룰이 정해진 게임. 그래서 바둑을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디테일은 어떻게 만드느냐? 자기가 안 해요. 왜? 리스크를 지면 안 되니까 자기네들이 인수한 기업 딥마인드에다가 맡깁니다. 그리고 판은 기가 막히게 벌이죠. 이세돌이 3연패하고 나서 전 세계가 충격과 공포에 빠졌어요. 그러면서 뭐가 올라갔죠? 구글의 가치가 3주 만에 주가가 58조가 올라갑니다. 레리 페이지와 에릭 슈미트가 심지어는 우리나라에서 이틀 동안 파티를 더 하고 갔어요. 여러분, 이게 전략입니다. 그걸 그대로 벤치마킹하는 게 아마존이에요. 아마존의 CEO 제프 베조스는 천재입니다. 저 전략을 그대로 따라가요. 이베이하고 막 싸울 때 도무지 사이트는 잘 만들었는데 왜 사람이 안 오지? 그때 띄운 게 드론 택배고요. 최근에 서비스 버튼으로 이 대시 버튼이라는 걸 팔았어요.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지 아세요? 이게 서비스의 디테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는 꼭 한번 들어가서 보십시오. 대시 버튼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아마존에서 맥스웰 하우스 이렇게 찍힌 대시 버튼이라는 걸 나눠줘요. 이건 개념적으로 집에 자판기 버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커피를 마시다가 맥스웰 하우스 버튼을 딱 누르면요, 그때부터 배송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IoT의 요체예요. 소비자는요, 지금 핵심이 그거예요. 난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냥 나 뭐 해줘. 나가 하는 거 다 하게 해줘. 좀 편하게. 그것도 스마트폰으로. 이게 딱 그걸 만든 겁니다. 이게 빅히트를 합니다. 여기 얘네 세계 최초의 IoT 이런 거 하나도 안 적었어요. 그런 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집에서 자판기 버튼을 딱 누르면 4시간 내에 배달 갑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거죠. 이게 디테일의 강점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기술인 증강현실. 증강현실의 포켓몬고가 증강현실의 기술로 성공한 걸까요? 사실 포켓몬고를 만든 회사는 구글의 자회사였던 나인앤틱이라는 회사입니다. 닌텐도는 그냥 캐릭터만 빌려준 거예요. 그 회사가 인그레스라는 그 전에 AR을 기반으로 하는 게임을 만들었어요. 쫄딱 망했어요. 왜? 이슈 메이킹이 안 됐기 때문이죠. 사람들은요, 솔직히 테크놀로지에 큰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슈 메이커로 닌텐도의 손을 잡고 포켓몬을 끌어들인 겁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찍어서 같이 쉐어할 수 있게 스마트폰 기반으로 움직이고 게임하는 걸 할 수 있게 해주니까 AR이 뜬 거예요. 문제의 핵심은 소비자들이 진짜 이슈 메이킹 하는 것들, 소비자들이 좋아하고 확산하고 재미있어 하는 것을 기반으로 기술도 펼쳐야 된다는 걸 저기에 보여준 겁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요, 거대한 변화가 있습니다. 사실 옛날에는 우리 제조의 생태계라 그랬죠. 대기업이 있고 많은 업체들이 협력해서 하청을 하고 생산을 해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줍니다. 이게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제 이걸 거대한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구글과 같은 거대한 플랫폼, 아마존과 같은 거대한 플랫폼들이 여러 업체들과 협력을 해요. 최근에 보면 벤처들과 M&A 할 뿐 아니라 그런 콜라보를 통해서 뭘 만드느냐? 소비자가 좋아할 것 같은 서비스를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이게 새로운 생태계의 특징이라는 거죠. 미국이 제조업 하나 없이 연속해서 계속해서 세계 유일하게 호황을 누릴 수 있는 것, 전 세계 90%의 온라인 플랫폼이 미국에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이 그걸 벤치마킹해서 자기네 5대 잠룡 플랫폼을 키우겠다고 하죠.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에 이어서 화웨이, 샤오미 등 누군가 올라오는 친구들은 키우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1억 개의 벤처를 뿌리겠다는 거죠. 그거 없이는요, 새로운 성장이 없다는 걸 중국도 눈치챘기 때문입니다. 왜 애플이 기술적으로는 훨씬 모자란데, 삼성보다? 왜 시가총액은 3배, 4배일까요? 애플이 갖고 있는 이 생태계의 비밀, 소프트웨어 플랫폼, 하드웨어 플랫폼의 생태계, 앱스토어라는 거, 애플스토어닷컴에 가면요, 소프트웨어 기업은 5만 개가 애플 때문에 먹고 살고 하드웨어는 5천 개가 여기 때문에 먹고 삽니다. 이런 생태계가 있으면 결코 쉽게 무너지질 않습니다. 왜? 그 모든 사람들이 온라인상으로 이런 건 사야 돼라고 퍼뜨려주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렇게만 만들어진다면, 그런 플랫폼만 가진다면 우리가 새롭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신다면 우선 상식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빅데이터를 보십시오. 그리고 소비자가 좋아할 스토리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스토리를 미디어화해서 여러분이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동시에 여러분이 대기업이면 플랫폼을 구축하시고요. 아니면 그 플랫폼을 기반으로 협력하십시오.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들을 찾고 온라인 모바일 기업들과 콜라보하세요. 제조업과 달라서요, 꼭 그 사람들 뽑아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구글이 여러분 프로그래머가 없어서 딥마인드라는 회사 사가지고 그거 했겠어요? 아닙니다. 이건 전략적 협력이에요. 이런 걸 원래 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나중에 돈을 버는데도 유리해요. 그리고 나서 생태계를 거대하게 계속 만들어가는 겁니다. 최근에 글로벌 트렌드에서 이슈 메이킹 기술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슈 메이킹이 글로벌하고 아시아하고 또 달라요. 그런 걸 잘 보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한계도 알아야 되고 협력의 핵심도 알아야 돼요. 근데 뭘 아셔야 되냐? 진짜 사람이 좋아할 거냐, 내가 타겟하는 고객들이 진짜 좋아할 거냐는 분명히 인지하고 생각하시면서 가야 되는 겁니다. 사실 글로벌 트렌드에서 AR이 보여준 가능성은 지금 최근엔 이 포켓몬고가 좀 주춤 하기도 하지만 원래 게임 시장의 특성상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포켓몬고 성공의 비결은요, AR을 이렇게 포켓몬고를 놓고 이 지역에서 사진을 찍게 해줌으로써 그게 퍼뜨려 나가게 한 게 가장 큰 힘이었어요. 여러분, 기술도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닌텐도 7년 동안 암흑기를 겪다가 이번에 주가가 반짝 올랐어요. 그런데 닌텐도는 여전히 임원들이 뭐라 그랬냐? 그거 웬만하면 하지 마라 그랬답니다. 야, 그거 왜? 닌텐도 핵심 뭔지 아세요? 무조건 우리는 우리 제품을 팔아야 된다. 닌텐도가 밑에 사람들이 겨우겨우 우겨서 이거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닌텐도의 주가를 2배로 올려준 효자가 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닌텐도는 캐릭터만 제공했다는 게 알려져서 다시 주가가 40%가 빠졌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바꾸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중국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저는 중국을 연구할 때마다 정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어요. 올해 상반기 중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 오포입니다, 여러분. 2위 화웨이, 3위 비보. 오포와 비보 들어보셨나요? 오포의 메인 모델이 슈퍼지니어, 비보의 메인 모델이 송중기입니다. 샤오미가 5위로 떨어졌어요. 샤오미 레이진은 광고 안 하기로 유명하죠. 빅데이터에 따르면 샤오미 레이진 가성비의 인기보다 미디어 스타의 인기가 훨씬 높다는 것을 오포와 비보가 그대로 보고요. 그걸 이용해서 전략을 짠 겁니다. 그리고 오포와 비보가 대기업이 못 가는 곳, 중소도시의 영업망을, 오프라인을 꽉 잡아서 그 성공을 이룬 거라고 합니다. 6위가 애플, 7위가 삼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에 매여 있을 때 이들이 만들어내는 변화는요, 중국이 만들어내는 변화는 기가 막힙니다. 중국이 진짜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무조건 소비자의 빅데이터를 보고 비즈니스를 한다는 겁니다. 호날두 폰을 만들었는데요. 우리 같으면 호날두 축구선수 폰 만들어서 몇 대 팔았을까요? 얘네 420만 대, 매출 2조 원 했어요. 이번에는 박해진 폰을 똑같은 회사가 만든답니다. 왜? 빅데이터가 그냥 박해진 폰을 만들면 2조 5천억 매출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현대차가 태양의 후예 방송 이후에 시장 점유율 2%가 올랐고 매출의 90%가 스포티지, 송중기가 탔던 것 때문에 올라갔답니다. 믿든가 말든가. 중국 사람들은 이걸 믿고 우리는 믿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기술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기술이에요. 근데 그 기술을 모으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결국 자발적 선택의 시대, 포노사피엔스로부터 그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기술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는 여전히 인간은 문화와 감성의 존재이기 때문에 스토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걸 새로운 목표로 삼고 간다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새로운 세계를 열 수 있습니다. 제조업엔 그런 게 뭐가 있느냐? 여러분, 드론 만드는데 DJI라는 중국 업체가 있어요. 30 몇 살 먹은 이 프랭크 왕이라는 중국의 CEO가, DJI CEO가 우리는 드론이 비행 기술체라고 생각했을 때 전혀 다른 생각을 했어요. 미지의 세계에서 영상을 찍는 영상 기록기라고 본 겁니다. 그리고 자세 제어 움직일 때 흔들리지 않고 바람에 건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으면서 진짜 멋있는 영상을 찍는 기술에만 매진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미친놈 그럴 때까지. 별명이 드론계의 스티브 잡스입니다. 그리고 드론을 출시했습니다. 저기 있는 저 팬텀이라는 친구가 2015년 매출 1조 원을 돌파했고 드론 시장 점유율 70%를 장악했습니다. 이게 기술은 여전히 중요한데 그 포커스를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아주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저는 삼성 갤럭시가 갤럭시 폰을 잘 만드는 것도 있지만 진짜 큰 변화를 선택했던 건 바로 이 마크 주커버그라는 친구를 자기네 메인 무대에 올린 거예요. 페이스북의 CEO가 왜 삼성의 신제품 언팩 행사에 나옵니까? 여러분, 이 친구 별명이 빌리언 클리커라고 합니다. 나오면 10억 명이 자발적으로 가서 제가 왜 거기 갔지? 혹시 그거 아세요? 주커버그 옷장에는 이 옷밖에 없는 거? 그거 페이스북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럴 정도로 이게 미디어, 모든 기업은 미디어 기업이다의 실천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만들까요? 이제 앞으로 제조를 해야 되고 뭔가 제품도 서비스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간이 진짜 좋아하는 걸 만들어야 됩니다. 사실
기술적 스펙이 인간의 감성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마셀 디쌍이라는 유명한 설치 미술가가 변기를 이렇게 실제 변기를 던져놓고요. 내가 던져놓은 예술 아니면 그냥 변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철학적 용어, 예술적 용어 앵프라맹스라는 걸 얘기했습니다. 그게 뭐냐? 인간은 굉장히 미묘한 차이를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갤럭시 S7 나왔을 때 이건 참 큰 히트를 했었습니다. 저는 여기에 기술적 혁신이 없다고 굉장히 막 이제 기자들이 막 여러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딱 만지고 나서 와우, 야, 이건 됐다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처음으로 아이폰하고 비슷한 느낌이 났어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게 혁신이라고 어떻게 표현합니까? 못해요. 그런데 제가 예상하기에 이건 인기 있겠다. 그리고 페이스북에서 제가 막 썼어요. 이건 틀림없이 인기 있을 거다. 왜? 그 미묘한 차이를 드디어 만들었다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삼성에서 그러더라고요. 아,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해서 미리 그 스펙을 주셨으면 우리가 먼저 만들었을 텐데. 여러분 왜 못 만들었을까요? CEO부터 말단 엔지니어, 상품을 끝에 폴리싱한 사람까지 이 미묘한 차이가 진짜 중요하다. 이 그립감, 이 느낌, 여기서 오는 전달되는 이것이 진짜 중요하다는 합의가 이루어져야 이걸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런 제품이 나오겠습니까? 아이폰은 그 정신이 일관되게 살아있는 그런 기업이었던 거고 이제 우리는 그걸 조금씩 쫓아가는 기업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기술, 세계 최고의 기술, 최초의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이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고 좋아하는 디테일을 이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집착하기 시작한다면 30년 동안 우리가 이뤘던 지구상 최대의 기적을 다시 한번 틀림없이 저는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인간이 좋아하는 이 앵프라맹스가 뭔지를 오늘 한번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